풀꽃님한테는 내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책, 세 권 보낼 거예요. 그, 타고르 시선하고, 한국, 낭송시 100편이라고 있어요. 낭송시. 낭송하기에 좋은 대표시 100편. 그 다음에, 김정빈 수필집, 청산에 살리라. 오, 그 다음에 이제 제 시집은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풀말그님은 이제 가까이 사니까 주말에 따로 만나서 직접 드리면 되겠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풀꽃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무슨 말 하고 싶어 했는데. 예, 제가 그 작가님 책을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 소설경이 그 이름을 왜 소설경이라고 했는지 뜻을 알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궁금했는데 음, 출근하면서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오늘 만날 거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즐거운 수행을 보셨다고 그랬나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아니면 다 앞에 봤습니다. 그냥 그게 뭐라고 해야 끊고 읽지 않을 수가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예, 너무나 이거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정말 그동안에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한 권으로 책으로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어,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가요? 그 윗바사나 명상이라든지 사마타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일상과 관련해서 사마타가 집중이잖아요. 집중이라고 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상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 벽에 한 점을 집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온전히. 음, 예. 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시험 보고. 그래요? 예. 그게 정말 그 이론상으로만 알았지 제가 이 생활에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는데 작가님 책을 읽으니까 야 이런 책이 어디 숨어 있었나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 책이 나온 지 한 4년, 5년 되면은 이제 절판이 되고 끊어지면은 다른 출판사에서 냅시다.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네 번을 다시 냈어요. 야, 그때마다 이제 출판사가 바뀌면서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은 지금 즐거운 수행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러나 내용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마타 위파사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대부분 종교 혹은 마음 수행 이런 걸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에, 경전이나 원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쳐서 가지 않고 원전에서 바로 청자, 듣는 사람에게 가는 강의를 해요. 자기는 해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뭐, 예를 들면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남을 사랑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선가의 비유로 하면 개, 강아지, 개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따라갑니다. 근데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면 사람한테 달려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러면은 성경책에서 자기를 거쳐서 자기가 해보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처럼은 안 되더라도 50%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목사님이라 역시 다르긴 다르네 하는 존경심이 있게 돼 있어요. 에, 그런데 이제 말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보고 말만 보니까 성경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착각을 해요. 많은 그 사교들이 그렇게 하죠. 그 30만 신도를 가진 전에 코로나 때 말씀을 익힌 아무아무 목사 같은 양반 보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30만 명은 그 양반이 예수 재림이라고 여기거든요. 사람은 안 보고 말만 따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죠.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처럼 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나온 지 2000년 동안 나는 눈 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팔 자른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다 됐나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침공해온 러시아 군인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마구잡이로 해요. 사랑이 만병통치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이 2000년 동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면 세상이 벌써 평화로워졌겠죠. 그래서 자기가 실천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거, 불경에 있는 거 100분의 1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다가 입을 닫게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제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과정에 있는 확인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 힘이 없죠. 그런데 그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이나 불경처럼은 안 되지만 10%라도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책들은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만큼이라도 제가 해본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이빠사나 이론은 그거 말고 제가 보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걸 거기에 나왔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로 제가 분별을 하거든요. 집중은 집중인데 1. 불교가 말하는 사마타가 있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 내 사마타가 있고 불교 외 사마타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근데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얘기 안 하죠. 불교 책에는 없죠, 당연히. 그러지만 원리로 보면은 기도를 한다든가 가톨릭에 관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마타인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하는 명상도 다 사마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각사마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속적 일상생활 속에서 사마타가 있는 거예요. 독서 삼매, 낚시 삼매, 바둑 삼매, 뭔가 몰입할 때 사랑, 사랑을 영어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이 빠진다고 하는 상태. 마약에 빠지는 것도 사마타예요, 사실은. 도박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사마타입니다. 술에 빠지는 것도 사마타예요. 다만 후유증이 남는 나쁜 사마타일 뿐이지 원리 자체는 똑같은 집중인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책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면서 내 삶과 적용해보면서 재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써놓으니까 듣는 사람이 이제 좀 알아듣게 되는 건데, 군대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등병으로 처음 입대를 하면요. 이등병이 아니고 처음에는 훈련병으로 입대를 한 다음에
4주간 훈련을 받고 나면 작대기 하나 있는 이등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대기 4개 정도 돼서 병장이 되면 제대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하사나 중사 혹은 소위나 중위, 초급장교죠. 그럼 그 위에는 별 4개 달인 대장도 있겠죠. 아주 저 멀리. 근데 사병을 가르치는데 대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장이 와가지고 가르쳐도 어, 소위가 가르친 것만 못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가르쳐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조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공부해야 좀 늘어요. 괜히 뭐, 별 4개짜리 얘기 자꾸 해봐야 그 감상용밖에 안 돼요. 설법 듣는 동안에는 황홀해. 별 4개 얘기만 들으니까. 농사로 치면, 불꽃님은 감귤 농사를 하시는데, 농사로 치면 계속 가을 얘기하고 있으면 환희하겠죠. 잘 익은 감귤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이런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듣는 동안에 감상용으로는 행복하죠. 사진으로 봐도 멋지죠. 그러고 있으면, 봄, 여름에 그러고 있으면 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봄, 여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걸음을 내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조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땀을 흘려라. 이렇게 해라. 총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쏘아라. 이 얘기를 해야지. 뭐 깨닫고 나면 좋은 얘기, 뭐 부처님의 경지가 심오하다는 얘기,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얘기 맨날 해봐야 그거 감상용이지. 그래서 설법 1시간 하면 와, 그 아름다운 가을 얘기를 한 사람은 마치 막 깨달은 스님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저 스님은 뭐 말이 멋있으니까 아까 말한 강아지가 돼가지고는 스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은 예수님과 다름없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설법 끝나고 나면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느냐, 네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죠. 이게 모두가 부정직에서 나옵니다.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순수하고 성심성의를 다하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위대하기 전에 우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말씀 명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서문에서 진짜 배울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뭐가 가르치느냐? 정직하라! 거짓말하면 안 돼. 뭘 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거야. 뭐 이런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거 한마디면은요, 이거 가지고 평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사정에 따라서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자꾸 한 발, 두 발 물러나가지고 그랬죠.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아까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려고 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정직이 다 되면요, 그게 성인이에요. 성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배운 거 다 하면 성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우리 불꽃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예. 생활에서 생활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생활이 보다 더 진실해지고 심오해져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로 뭐 어디 가서 천당이 있고, 뭐 따로 어디 가서 열반이 있고, 뭐 해탈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굳건하게 현실에 딛고 서서 현실에 열반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는 거라는 거를 특히 요즘 제가 더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현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 관점에서 과연 완벽하신가? 까지도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잘 읽으셨다니까 고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경에 대해서 답변하고 풀말그님한테 넘어갈게요. 소설경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설로 쓴 불교 경전, 이래서 소설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소설로 축약했다, 혹은 문학화했다 해서 소설경이고요. 또 하나 중의적인 의미는 소설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한자로 보면 작을 소자에 말씀설자거든요. 작게 말했다. 이 소설이라는 단어가 중국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영어에 노블이라고 하는 거를 소설로 번역을 했지만 그 이전에 소설이라는 말이 있는 걸 갖다 쓰겁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한꺼번에 나온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춘추 말기 전국시대 이때. 그래서 공자님의 뭐 유가, 노자의 도가, 뭐 병가, 농사 짓는 농가도 있었고요. 별별가가 다 있는 중에 소설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여서 그게 소설이 됐는데, 어쨌든 그 소설, 오늘날로 치면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를 그냥 작게 말한 것. 소설이라는 말 뒤에는 대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한 게. 대설이라는 거는 경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경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말한 것 해서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의미에서 경전을 조그맣게 말한 책이라는 의미로 소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혹은 이제 소설경을 어차피 구입을 하셨으니까 제일 뒤에 보면은 책 끝에 제가 짤막한 글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책 끝에 뭐 후기처럼 이렇게 붙이는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은 그냥 읽으면 아주 문학과 이런 그 동양 고전과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깊이가 없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쓴 거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풀맑은님이 제가 쓴 어떤 시가 뭐 박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이지만 무슨 뜻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그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경이란 말을 중심으로 쓰고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나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문과 비슷하죠. 책 끝에 붙인 짧은 글은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뭐 앞에 붙이면 서문이 되고 뒤에 붙이면 뭐 후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소설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 설명이 됐나요? 네, 아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되고, 더 그 책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갈 것 같네요. 이왕 책을 구하셨으니까 그 책의 그 목차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래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마다 경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전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맨 앞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맨 앞줄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딱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축약판인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에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도 해야 됐고, 너무 불교 냄새를 내지 말자 해갖고 각주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원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불교의 그 신해 행증, 믿을 신, 믿는다.
이해한다. 교리를 이해한다. 수행을 한다. 깨닫는다. 이렇게 신행증 4단계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가 신법경. 신법경은 믿을 신자. 신의 행증의 믿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순서가 신의 행증의 순서로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논법경 가면은 경 다음에 이제 불교 철학이죠. 논이 있기 때문에 논법경이 있는데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신법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은 깨닫지 못한 그러나 천상에 태어난 천상계 사람들 그리고 천상계에서 구도자 2명 천인이죠. 천인 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도 신법경적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견법경 가면 깨닫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전체 구상 자체가 불교 철학에 입각해서 구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테의 신곡을 모델로 쓴 책이거든요. 신곡은 기독교를 가장 잘 문학화한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 문학 서적이 많고 기독교 문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도 더러더러 있지만은 신곡 앞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안 돼요. 뭐 쿠오바디스니 무슨 뭐 바라바니 뭐 이런 뭐 노벨상 받은 기독교 문학 정도 가지고는요 신곡하고는 정말 장난밖에 안 돼요. 와 신곡은 뭐라고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안 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곡의 그 장대함과 웅대함과 숭고함과 위대함은 뭐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도 모자라요. 원래 그 신곡이 단테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평가가 안 되다가 단테 사후에 그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위대하다고 알려진 문학가가 보카치오인데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데카메론이 이제 10사람이 10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쳐서 100가지 단편 소설이죠. 단편 소설 100가지를 모아놓은 건데 이게 오늘날 단편 소설의 시조예요. 근데 이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가 신곡에 빠져가지고 신곡이 너무 위대하다라고 막 계속 평생 신곡 자랑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신곡이 대중화하게도 알려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신곡에 대한 유명한 평가 누구나 알고 있는 책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보카치오 같이 대중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고 좋다고 하니까 대중은 그런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지금 우리 저 풀꽃님 같은 분이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지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을 움직인다고 할 만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이어령 교수 정도 되는 분이 김정빈의 소설경을 보고 훌륭하다 그러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카치오가 그렇게 신곡을 찬양을 하는 바람에 이제 됐고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신곡이라든가 단테의 위상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해당돼요. 이탈리아의 그냥 문학가가 아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신곡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탈리아 언어를, 오늘날 언어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막 여러 가지 방언들로 되어 있는 거를 언어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언어를 정립한다는 것은 거의 국가를 세우는, 정신적인 국가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단테의 위상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어에서 현대문과 고문을 배우잖아요. 고전문학을 배우고 고문을 배우잖아요. 고문을 왜 배워요? 언어가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라는 말 자체를 번역할 때 그런 문자를 썼잖아요.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시작되고 문자가 시작되면서 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와 문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아무리 배워봐야요, 고전 문학 총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올라가 봐야 삼국시대 가면은 뭐 유리왕이 지은 꾀꼬리 시 같은 거 하나 있고 향가 같은 것도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있지만 몇십 수 되지 않아요. 고려 시대에도 그렇게 뭐 순우리말로 된 문학은 거의 드물어요. 총 합쳐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단테의 신곡 한 권만 해도요, 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10배도 넘어요. 혼자서 한 권 자체가. 당시에 쓴 언어를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라 시대 말로 우리가 뭐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 신라 시대 말 지금 말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거의 외국말처럼 들릴 거거든요. 신라 시대 향가 말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그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단테의 신곡 갖고 지금 대화를 못하나요? 하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언어가 다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단테 신곡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5만 단어라고 합시다. 네. 5만 단어를 나도 알고 있고 불말그님도 알고 있으면 5만 단어를 갖고 지금 우리 이 대화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 강의를 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겠죠? 그런데 신라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단어는 5천 단어도 안 되고 500단어밖에 안 돼. 그럼 500단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백조라는 단어가 없어, 500단어에는. 예를 들면 바다라는 단어가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예를 들면 디테일한 무슨 단어가 없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단어가 부족한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단테가 쓴 수많은 단어들은 그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온 단어만 갖고 충분히 대화도 되고 철학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말은.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곡은 가장 큰 배경을 가진 소설이에요. 소설로 보면 이건 소설이면서 시인데, 네, 소설은 스토리가 있고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런데 배경, 무대. 왜냐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서 천당 제일 꼭대기까지 신이 있는, 이게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한 유일한 책이에요.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한 책 봤어요? 없잖아. 아무리 웅대한 소설을 써도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하늘 세계까지, 천당까지를 포함해서 신이 사는 동네까지 다 포함해서 작품을 쓴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하느님이 나오지만 하느님이 사는 동네까지는 안 나와. 뭐 나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와. 근데 신곡에는 하느님이 사는 동네까지 하늘 세계를 구석구석까지 다 묘사를 해놨으니까 성경보다 더 자세히 묘사를 해놨거든. 그런 책이 어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가장 규모가 방대한 소설을 쓴 사람은 아마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일부터인데, 전쟁과 평화도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얘기만 하고 있지 뭐 하늘 세계를 이야기를 해, 지옥 세계를 해. 그 다음에 뭐 셰익스피어가 그 점에서 정말 위대하죠. 셰익스피어의 36편의 희곡을 전부 합치면은 거기에는 진짜 귀신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막 영혼도 나오고 뭐 별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하늘 세계는 안 나오지만 초현실적 세계도 나오고 현실 세계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테처럼 하느님까지 나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보카치오가 말하기를 단테는
신곡을 쓴 거는 그만두고 신곡을 구상한 것에서 이미 천재다. 어떻게 도대체 지옥 밑에서부터 천당 꼭대기까지를 구상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낸 것만으로 그것이 잘 쓰고 못 쓰고는 둘째치고 그런 발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100% 동의해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의 그 정신의 위대함, 그 출발하는데 제가 신발끈을 동여맨다고 그랬잖아요. 글을 쓰는데 신발끈을 동여매고 출발할 때 앞동산 올라가고 뒷동산 올라가려고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산 꼭대기도 아니에요. 천당 꼭대기까지 가겠다고 시작하고서 출발하는 그 정신. 야, 이건 뭐,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앞에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 100번 절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대단한 작가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위대한 책이 있는데 불교에 그런 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 비슷한 책도 없고요. 불교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단 하나도 없어. 신곡의 10분의 1 되는 건 무사하고 100분의 1 되는 것도 없어요. 말해보세요. 불교를 가지고 그런 웅대하고 숭고하게 쓴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마명이 썼다고 알려진 뭐 부처님 전기 같은 게 뭐 잘 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들은 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이라는 건 결국 서양 문학이거든요. 예술을 정비한 것이 서양이기 때문에 이광수가 흙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는 고대문학이라고 그러고 소설을 현대문학이라고 그래요. 고대문학으로서 김만중 선생이 쓴 구운명은 아주 훌륭한 불교 소설인 건 맞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도 구운몽만한 불교 소설은 없을 것 같아요. 구운몽은 아주 탁월한 정말 천재적인 불교 문학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대 문학이기 때문에 현대인이 읽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잘 안 맞아. 그리고 불교 철학이 그럼 깊이 들어있냐? 그것도 아니야. 불교를 갖다 쓰기만 했지. 불교 철학이 뭐 그렇게 깊이 있냐? 없어요. 그냥 불교가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인생이 꿈 같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렇게 심오하거나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야 불교가 사상면에서 기독교보다 못할 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위대한데 왜 문학은 없냐?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걸 할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그걸 할 사람은 문학도 알고 불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학을 현대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현대인이어야 돼. 그다음에 소설로 쓰려면 소설가야 되는데 한국 소설가 중에서 그만한 작품을 쓸 만한 소설가가 누가 있을까요? 불교인 중에서 몇 명 있긴 있어요. 아무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불교를 철저하게 탐구했을까요? 아니면 불교를 그냥 향냄새만 피면 그게 불교예요. 그런 불교 말고 불교 교리를 알고 불교 수행을 한 사람으로서 스토리 작가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불교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남방에 니까야 경전이 있고 북방에 대승 경전이 있는데 불교를 쓰려면 양쪽 불교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자들이 우리 세대 이전에는 북방불교 대승경전, 팔만대장경만 알았지 남방경전 전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북방불교만 얘기하면 남방불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불교 반쪽 불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북을 다 알고, 현대문학을 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방불교 사람은 북방불교를 모른다? 북방불교 사람은 남방불교를 몰라요. 그럼 남방불교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화, 서구화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세계에 내놓아가지고 노벨상 근처에 갈 만큼 써낸 사람이 태국, 미얀마 이쪽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 거기 좋은 소설이 있으면 다 번역을 할 테지만 그쪽 소설 번역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읽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김정빈님밖에 없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단테는 기독교 철학에 의해서 3단 구조로 해서 밑에 지옥을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연옥을 놓고 꼭대기에다 천국을 놓는 3층 구조를 해가지고 지옥편을 33편, 연옥편도 33편, 천국편도 33편에서 99편을 만든 다음에 3자가 매우 중요하니까 기독교에서 3위일체니까 맨 앞에다 서문격으로 한 편을 넣어서 지옥편을 34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99 플러스 1 하니까 100이 됐네요. 100은 완전수로서 완성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구상 자체가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지옥편도 9층, 연옥도 9층, 천당도 9층 해갖고 999로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이른바 3계라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3계가 아니라 2계예요, 2계. 그건 다른 의미의 3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층이 있고 선의층이 있고 지혜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위에 상선, 윗상자 상선이 있다고 하면 악의층, 선의층, 상선의층이 있어요. 이 악의층이 지옥아기 수라 축생, 지하층이죠, 지하층. 지하층이 있고 지상에 올라오면 피라밋이 있는데 1층은 선의층, 좋은 일을 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나고 하늘세계에 나는 하늘세계까지도 2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을 해버리는 3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3층이라도 의미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구상을 하는데 불교에도 하늘세계가 있긴 있는데 하늘세계에 살아도 중생이란 말이에요. 성인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의 신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말이지 존경을 표하고 예를 올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중생이거든. 그리고 불교에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계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은 수행을 잘하면 부처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는 게 사람이지만 하늘 세계의 사람들은 수행을 잘 못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수행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노리는 거예요. 하늘 세계나 지옥 세계 이런 데는 인간계와 이 세계에서 했던 결과를 받는 것이지 원인을 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수행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하늘 세계에서 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늘 세계에서는 부처가 안 나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지 거기서 복을 심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하늘 인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단테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야, 왜 올라가나? 신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지옥 세계는 어떻게 되냐? 저는 지옥에 별로 취미가 없고 지옥 좋아하지 않아요. 벌 받는 거 안 좋아해요. 착한 사람 복 받는 건 저는 100번 지지하지만 나쁜 사람 벌 받는 까지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조금 간접적으로만 다뤄놨어요. 중간에 지옥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만 했지 지옥을 그렇게 중요시 않고 인간계에다 중심을 두고 하늘 사람들이 내려온다. 이런 구조로 제가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도 불교가 말하는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단테랑 똑같아. 단테한테 배운 거야. 천당 세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야기 자체가 도리천에서 시작을 해. 제가 아는 한 어떤 스토리가 하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를 가진 책이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 세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도리천에서 시작을 해서 도리천에 천인으로 태어난 부부 라자와 시리마가 있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수행의 경지로 보면 중급 사람이에요. 그냥 구도자예요. 성인은 아닌데 진실하게 구도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스토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상에 부처님이 계시고 수제자인 사리불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3명 중에 1명인 밧디아가 아라한이 되어서 역시 성인이 되죠. 그리고 그 부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인 아유타는 역시 나중에 아라한이 되죠. 그리고 두 사람 갈등을 일으킨 빙기사는 아라한도 넘어서 그대는 장차 미래세의 부처가 되리라 하는 수기, 길을 받는 그런 성인이 되죠. 그런 성인들이 나오고 또 그 중하에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나와서 주인공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신곡하고 좀 유사하죠. 신곡이 천당에 가면 막 성인들이 부실부실하고.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고 보통 사람이 읽어야 하니까 갈등 구조가 있어야 하고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질투와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특히 후반부 500장 정도에서는 세 사람의 주인공들이 전전생을 오가면서 어떻게 그런 애증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으며 이제 그 얘기가 제법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좀 공력이 필요해요. 뭐 단테처럼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은 아니고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각주가 많고 하니까 그냥 미리 겁을 내고는 안 봐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대신문관 같은 데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을 상대로 대신문관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10페이지, 20페이지를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는 안 가고 한 5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가니까 제게도 쉬운데 저는 아직도 근데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보편적이지 않고 이렇게 붓다가 되리라 벌써 그 제목에서부터 독자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불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고 불교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볼 생각이 없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독자가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뭐 생각에 지금 기독교 문명이랄지 서양 문명이 어느 정도 좀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예를 들면 불교계나 뭐 그런 데랑 어떻게 손을 잡아서 뭐 영화화한다거나 뭐 이런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세 사람의 전전생과 전생의 이야기는요. 제가 영화를 쓰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거를 영화로 하면 한 편도 아니고 한 영화화 되도록 노력해 한 보셨어요. 3편
최소한도 3편 정도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면요. 제가 이른바 자뻑에 자화자찬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어, 벤너보다 훨씬 훌륭한 영화가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힘을 기울이셔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나요? 저는 노력할 방법을 예, 모르겠고요. 예. 네, 굳이 하려면은 요즘 뭐 CJ 같은 데서 어, 세계적인 영화 기획자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CJ 회장 정도가 또는 우리나라 뭐 봉준호나 이런 감독이 감동을 받으면 되겠죠. 그건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고 제 그럼 짧은 식견으로는 제 경제관념으로는 경제적 타산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에, 제가 일부러 CJ를 찾아가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선생님. 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요즘 수영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인연에 그냥 맡기고 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누가 하겠죠. 그냥 내버려 두고 어쨌든 그걸 얘기해 보면 뭐냐면은 배너나 그레이데이터 뭐 이런 그레이데이터인가 그거는 하기야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쿠어바디스나 십계나 이런 영화들을 저도 소년 시절에 이런 영화만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감동 많이 받았고 특히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잘 만든 영화고 그래서 그 주연 배우 이름까지 지금 기억을 해요. 막스 본 시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웨덴인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소년 시절에 보면 정말 예수같이 생겼고 예수같이 행동하고 이야 저건 살아있는 예수지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배너보다 훨씬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도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배너 같은 영화가 스토리라인으로 보면 그렇게 뭐 훌륭한 영화가 아닙니다. 쿠어바디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소설로서는 훌륭한데 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책이 아니에요. 소설 드라마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 복수를 중심으로 기가 막히게 이기는 얘기는 좋은데 예를 들면 배너의 어머니가 뭐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으로 생각되는 발끝을 만지고서 이렇게 낫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나사렛 예수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예수 신자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죠. 저 누구야?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동생은 마리아고 이제 언니는 마르다죠. 그런데 이제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더니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왔다 뭐 이게 있거든요. 그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지기고 막 영화에서 대단한 일처럼 하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엉터리예요. 그래 그 나자로는 나중에 안 죽었나요?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야. 진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죽은 게. 2번 죽었는데 2번째 죽은 건 진짜 죽은 거지만 첫 번째 죽은 건 진짜 죽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또 죽을 사람을 살려냈다고 해서 그게 살려낸 거냐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그게 살려낸 거지. 나중에 죽었는데 그게 살려낸 게 살려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거는 그냥 마술사가 쇼로 뭔가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고 그냥 쇼였어요. 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건 쇼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자고. 무슨 예수가 하면 쇼가 아닌가? 쇼요. 성경에 있거나 말거나. 철학적이고. 내 입장에서는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나도 막 감동했지. 마찬가지요. 그럼 뭐 예수를 옷깃을 만져가지고 그냥 문둥병이 났었다. 그게 뭐야?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옷깃도 만질 수도 없고
예수 옷깃을 만지는 것이 뭐기가 대단하길래 왜 예수 옷깃을 만지면 문둥병이 나서야 되고 또 문둥병은 왜 걸려야 하는 거야? 문둥병 걸리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야. 예수가 하느님이면 예수가 지가 결정해놓고 지가 낫게 해주면 그게 뭐여?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는 엉터리여. 철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워낙 세력이 세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믿고 나서 보면은 좋지. 근데 믿기 전 땅에서 보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말이야.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불교를 저는 탐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보면 토론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믿음과 알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믿어갖고 되겠냐. 보고 알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이것도 이제 물론 불교를 전제로 봐야 감동이 되겠지만은, 불교 전제를 안 해도 전생, 전전생만 가정을 해도 세 사람의 그 전생, 전전생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영화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장면, 멋진 그 명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명장면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배치를 많이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뭐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딴 얘기가 됐는데 두 분이 또 안 나오니까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건 그렇고 자 불말그님 아까 불꽃님은 뭐 제 책 읽은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고 불말그님은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 없나요? 없으면은 본 강의를 하자고. 7월 말까지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보내드린 자료를 갖고 수필 두 번째 시간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수필이 인격 플러스 표현으로 쓰여진다는 것과 인격은 높, 낮이로 평가되는 인품과 높낮이가 없는 성격으로 분별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런 다음에 동양의 문의 전통과 서양에서 넘어온 에세이, 철학 중심이죠. 가 만나 성립한 한국 현대 수필에서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 즉 인품이 문자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있으면 매우 좋다는 것도 말했다. 그러나 인품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품이 높으면서 문학적인 훈련은 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수필은 문학이고 문학은 예술이며 예술은 훈련으로 다져진 능숙한 기예를 기반으로 선입한다. 그 영어에서 art라는 말이 예술이라는 뜻도 있고 기술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술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술은 능숙한 기예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술이 아주 극치에 이르르면 예술이 됩니다. 아주 훈련되는 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할 때 그 기술로 훈련을 한 건데 김연아 선수의 훌륭한 그런 연기를 보면 이건 예술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 기회가 수필 이퀄 인격 플러스 표현이라고 할 때의 표현 부분이다. 능숙한 기회를 갖고 있다면 인격이 군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격이 낮거나 평범해서는 곤란하다.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인보다는 뛰어난,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범인과 군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학인 수준이라면 훌륭한 표현 기회를 발휘해서 훌륭한 수필을 쓸 수 있다. 학인 수준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수필을 쓰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개성부터 파악해야 한다. 개성간에는 높낮이가 없다. 사과에는 사과맛, 배에는 배맛, 복숭아에는 복숭아맛, 밤에는 밤맛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느 편이 다른 편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과가 배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개성은 수필 작품에서 작가만의 독특성으로 나타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보다는 독특성에 요점이 있다. 그것이 철학이나 역사와 문학과 예술도 다른 점이다. 역사에서는 6.25 전쟁 하면 단순하게 기술하지만 문학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개인들의 문제. 아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기다리는 동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안중근 의사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안중근 의사의 부친 안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백범 일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부친하고 교류하면서 그때 안중근 의사의 젊은 시절을 보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친을 좋아서 안중근 의사가 동학군을 토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사라든가 철학으로 보면 동학군은 그때 탐관 오리들의 저항에서 일어난 의로운 군대예요. 의로운 민중봉기였어요. 예,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일제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의 대항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친 또 역시 의로운 의사예요. 두 가지 의가 충돌하는 장면이죠. 안중근이라고 하는 의와 동학군이라고 하는 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점이 문학의 지점입니다. 음, 동학군이라고 해서 다 올바랐을까요? 동학군이 백성이 가량 5만 명이 모였다. 그 5만 명 중에 어중이 떠중이가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 이쪽으로 가면 뭐 먹을 거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온 사람. 동학군이 인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대중으로 따라온 사람이 사실은 90%였을 거예요. 그건 뭐 정직한 사실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오르르 가면 그쪽에 가면 먹을 거 있대. 그래갖고 그냥 온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힘이 있고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 집 돼지 한 마리 뺏어다가 우리 잡아먹자고 그래갖고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당연히 잡아먹었죠. 이건 당연히 상상할 만하죠. 그럼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거부군수 아무개가 수탈한 거는 나쁜 놈이고 동학군이 수탈하면 좋은 거야? 똑같은 수탈 아니야? 우리 집 돼지를 가져간 놈이 수탈이지 그게 뭐야? 관가에서 수탈한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진사하고 안중근은 합선이 와갖고 그런 사람하고 싸움을 벌린 거예요.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거냐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아, 그 돼지 가져간 놈 중에도 또 가져가지 말자는 놈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안중근 의사 쪽에서도 보면 저놈을 잡으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동학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막 인간을 이야기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열변을 토하는 인간이 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독특성이 이제 문학이 되는 역사에도 안 나오고 철학에는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도스토옙스키죠.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보면 선 속에 있는 악, 악 속에 있는 선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인간 심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매우 복잡하고 깊은 데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니체가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니체가 말하기를 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를 도스토옙스키에서 배웠다라고도 하고
현대 심리학이 백날 떠들어봐야 도스토옙스키만 못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정말 위대한 천재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숲에 대해서도 그러한 독특성이 조금만이라도 좋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독특성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바로 그것이다. 새로워야 되는데, 창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야 되는데, 커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아주 작은 사금 같은 금싸라기 하나를, 요게 숲이에요. 금 1토를 가지고 만든 불상이 아니고, 조그마한 금싸라기 하나를 두 알, 요거 갖고 숲을 쓰는 거예요. 또 시도 마찬가지죠. 창과 작이라는 두 글자로 된 창작이라는 단어에서 작은 이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은 지금까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99까지는 작인데 거기에 1의 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창작이다. 그래서 저를 그 수필가로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스승인 조연현 선생이 쓴 평론문에서 내가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총계의 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총계.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가 가령 100만의 100만승이라고 하자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1 한다 이 말이야. 부가. 우주 존재의 총량이 1억 개인데 1억 한 번째 거를 하나 보탠다 이 말이야. 창작을 한다는 거는 우주 전체의 총량에다가 뭔가를 하나 플러스 1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1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자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신이에요. 신. 창조하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예술가를 너무너무 높이 평가해요. 우리보다 훨씬 높이 평가해요. 예술가는 신이기 때문에. 전에 그 최인호 소설가가 불교에 대해서 4부작을 쓴 적이 있죠. 길 없는 길이라고 동화 스님을 중심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친구가 하여튼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소설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종교인이 된다는 건 교리가 있다는 거고, 교리가 하면 정답이 있다는 건데, 소설가는 창조자야. 새로운 신인데, 신 밑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신에 봉사하는 그런 시녀 역할을, 시종 역할을 하고 있으면 예술가가 될 수가 있겠냐. 왜 이런 소설을 왜 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최인호 선생은 그냥 빙그레 웃고만 계신 기억이 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비판이 맞아요. 김정빈이가 불교를 소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예술가로서는 틀려먹은 짓이에요. 불교를 봉사하는 시종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렇게 받들어 보시면 그 예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 앞서서 그 위대한 단테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비판이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이면 시종인데 80%, 90% 시종이라 하더라도 10%, 20% 거기 창조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천득의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순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라는 문장에서 5월, 금방, 찬물, 21살, 정신함, 얼굴 등은 이미 있는 거예요. 창작 중에서 작이야. 하지만 이들을 조합하여 5월을 21살 청년의 새롭고 깨끗해진 얼굴에 비유한 것은 기존에는 없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창이다. 존재의 총계에다가 하나를 보탠 게 이거, 요 부분이. 요게 있어야 창작이고, 요게 있어야 예술이고, 요게 있어야 훌륭한 문학이요. 그런데 지금 훌륭한 문학이라고 교과서에 올라간 수필들에 이런 것이 없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뭐가 문학인지도 모르고, 뭐가 예술인지도 모르고, 뭐가 창작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모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올려놨어. 이런 게 많아요. 또 이런 게 풍부한 작품을 올릴 줄을 몰라. 판단 기준이 없어. 심사위원들이 모르는데 뭐 어떡할 거야. 심사위원이 몰라. 그러니 뭐, 나머지는 말할라 이거죠. 뭐, 귀천득은 5월, 실록을 5월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실록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21살 청신한 얼굴에 비유하고 똑같은 실록을, 이양하는 실록을 어린애의 웃음에 비유했어요. 이 두 비유 중에서 이 양하의 비유에 비해 피천득의 비유가 훨씬 더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어린애의 웃음과 같은 실록, 이 말보다는 어른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 10배도 아니고 한 100배쯤 새로워요. 비교도 안 돼요. 이 두 비유 중 이양하의 비유에 비해 피천득의 비유가 훨씬 더 새롭게 느껴진다. 그것은 이양하의 비유가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이요. 실록은 어린애 웃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새롭다기보다도 새롭긴 새로운데 누군가가 한 말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피천득의 비유는 완전히 새롭다. 내가 이 말을 쓸 수 있을까?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이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번 읽고 외웠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수필 하나 쓰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구절을 쓰지 못했어요. 아직도. 50년간 탐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비유를 써내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 쓸 것 같아. 다른 작가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시인, 소설가인 분들 또는 지망하는 분들이 앞으로 100년간 이거 쓰려고 해도 이런 건 다 쓸 수 있을까? 못 쓸 것 같아. 이런 멋진 비유, 물론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우정이라는 수필을 요거를 본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우정을 여러 가지 비유로 했는데 이렇게 멋들어지기는 도무지 못하겠는 거야. 이렇게 멋진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려가, 이번 내려가서 어떤 수필가가 이제 이영하 선생은 어린애 웃음했는데 어떤 수필가가 있는 거예요. 그 수필가가 실록이 우거진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다 이렇게 썼다고 하자 해보자. 이 문장이 왜 이양하보다 더 낮으냐 이 말이에요. 왜 내려간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냐면 5월 이코를 어린애의 웃음에 비해서 5월 이코를 계절의 여왕은 누구나가 아는 비유. 이미 누군가가 써먹은 비유예요. 요거는 써먹은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이건 확실히 써먹은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좋은 수필을 쓰려면 가능한 한 남이 창작한 말을 빌려오거나 너무 좋은 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은 계절의 여왕. 그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남이 한 말을 가져오는 순간 나는 이 글을 시중드는 시녀가 돼버려요. 이 표현만 좋은 표현이고 나는 좋은 표현을 받드는 자에 불과해. 나는 창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인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용을 한 다음에 뒤집으면 괜찮아요. 너는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했지만 나는 계절의 시녀 5월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뒤집으면 괜찮은데 받들어 모시면은 그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용되는 수도 있어요. 뒤집지 않았는데도. 바로 이 5월이라는 수필에 인용문이 있어요. 한시가 있잖아요. 등묘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 애정을 얻어서 고통스러웠다. 애정을 잃어서 고통스러웠다는 시가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 인용이 살아나 버려요.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앞구절이 꼭 있어야 돼. 그 시를 쓴 시인은, 중국 시인은 애정을 얻어서 고통스러웠고 애정을 잃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나는 똑같이 애정을 얻었다가 잃었는데 바닷가에 와서 저 멀리 눈부시게 빛나는 실록을 보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정신이 일어났고, 그래서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은 다음에, 모래 위에 썼으니까 바닷물이 밀려서 싹 지워졌겠죠. 잊어버리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나는 살았다.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인용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인용하는 솜씨라는 건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수필에는 창, 즉 새로움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문장을 다 창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그렇긴 하지만 가능한 한 창적인 새로움을 풍부하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수필가는 글을 쓰는 동안에 또는 글을 다 쓴 다음에 자신이 쓴 문장에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없거나 적다면 어떻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풍부하게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명수필 중 하나인 이양하 선생의 실록의 찬이라고 하는 글에 창적인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있어요. 어린애의 웃음.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글을 쓰는 동안에 글을 다 쓴 다음에 지금까지 새로운 뭔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했으면 문장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셨을 텐데 이런 개념을 이양하 선생님이 안 갖고 있던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그렇게 썼을 리가 없고요. 좋게 쓸 수 있는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개념을 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더 좋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고 저는 봐요. 다시 성격으로 돌아가 좋은 수필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에 뭔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흔한 성격으로는 흔한 작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다른 점, 남다르다는 것이 새롭다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심리학자 용어 이론에 따르면 요즘 유행하는 그 MBTI예요. 사람의 성격은 외향과 내향으로 분별되고 그것이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으로 분별돼서 2 곱하기 4에서 16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6가지 성격이 있게 되는데 수필가는 자신이 이 중에 어느 성격을 가진지 알아야 된다. 요즘은 다들 알더라고요.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MBTI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유명해졌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또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는 동안에 저절로 성격은 드러난다. 외향적인 사람이라면脾치가 강하고 직선적이고 빠르고 씩씩하게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내향형인 사람은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천천히 산책하는 등 피천득처럼 나타납니다. 씩씩하기보다는 온유하게 나타나겠죠. 또 감각형인 사람은 사물의 외형에 관심을 보이면서 부분을 시간을 거치면서 세세하게 하는데 소설을 가로 치면 이런 형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그 외형에 나타나는 것 너무나 감탄스러워요. 저는 여기를 못 하거든요. 감각형이 아닌 사람이라서 제가. 저는 도스토옙스키 스타일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반대예요. 사람은 내면을 파고들지 외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예를 들면 어떤 백작 부인이 파티를 열고 주인으로서 나타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그 손짓으로서 어떻게 아닌 척, 긴 척 하는지 그런 걸 잘 묘사해 놨는데, 와, 대단하구나. 거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 그렇게 되는 거고, 직관형인 사람은 속내에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겉모양 말고, 그러고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사건 경험을 거친 사람, 사고형인 사람은 이제 의미, 가치, 이런 걸 생각하겠죠. 제가 좀 이런 형이에요. 감정형인 사람은 그것을 받은 느낌에 유명한 피천득 선생하고 제가 다른데, 피천득 선생은 그 느낌만 말을 하지, 가치, 의미, 이런 쪽, 철학적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좀, 저는 에세이적 경향이 있는 거고, 그냥 순수 수필적인 경향입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좋아하는 작가 또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하고 내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피천득의 작품을 좋아한다면 피천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법정의 작품을 좋아한다면 법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통해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작가와 나의 다른 점을 찾아내야 돼. 그 작가를 너무 흉내내려면 안 되지. 아무리 피천득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피천득이 아니고 사정은 법정 또한 같다. 바로 그 다름으로부터 나만의 개성이 나타나게 된다. 크게 보면 피천득류, 법정류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그 안에서 피천득류 가운데 A형, 법정류 가운데 B형 해서 자기만의 다름이 나타난다겠죠. 이렇듯 어떤 작가의 유에 속하는 것을 아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서정주라고 하는 대단한 시인이 나오자 서정주 아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고은 선생 그래서 서정주는 하나의 정부다 그랬어요. 정부. 정부 밑에 장관, 뭐 차관들이 있듯이 서정주 밑에 수많은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류이면서도 자기만의 류가 생겨서 한국의 명시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아류에서 끝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서정주 선생의 거의 뭐 수제자 내지는 후계자로 인정되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박재삼 선생인데, 박재삼 선생은 한국의 명시인에 들어가는 시인. 크게 보면 서정주류지만 박재삼 자기만의 독자성이 그만큼 강했던 거지. 아류에게는 창적인 요소가 적다. 피천득류의 작가는 피천득보다 더 새로울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선생을 능가할 수가 없겠죠. 법정류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좋은 수필가를 넘어 훌륭한 수필가, 탁월한 수필가가 되려면 아류를 넘어서서 아류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류를 만들 정도가 되어야 된다. 피천득이 나타나기 전까지 피천득류의 수필은 없었다. 피천득이 류를 처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법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법정류 수필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정류라고 하기는 하지만 법정 비슷한 수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피천득이 문학 수필을 쓴 데 비해서 법정이 철학 에세이를 쓴 데 기인한다. 법정 수필에 문학성이 없는 건 아닌데 문학성보다는 그 의미성, 철학성에 방점이 찍혀 있죠. 근데 법정 스님이 말한 철학은 이미 다른 사람이 말한 철학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은 사물의 개별성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에 새롭기가 비교적 쉽지만 얘기했죠. 철학은 개별성이 아닌 보편성, 즉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치, 원리를 논하기 때문에 새롭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편적이면서 새로운 얘기 한마디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철학 에세이스트는 공자나 장자, 플라톤이나 칸트와 경쟁한다. 하지만 아무리 사상이 성숙한다고 해도 공자, 장자, 플라톤, 칸트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비의 문학가는 개별성, 즉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위함으로써 사과면 사과맛, 배면 배맛, 복숭아면 복숭아맛, 밤이면 밤맛을 낼 수가 있다. 사상은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있지만 맛은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없다. 예술가를 가해서 집가짜죠. 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나름 하나의 집을 짓기 때문이다. 이때의 집은 바로 자신만의 독특성, 즉 창성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창성을 가지면 그것이 류가 되는데 피천득은 자신만의 류를 창했다. 그리고 많은 수필가가 피천득의 류에 들어 아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피천득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철학의 세계가 아닌 문학 수필에서 피천득과 다른 류를 창한 수필가들이 있다. 노천명, 한흑부, 이효석, 이병기, 윤호영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독특성은 피천득의 독특성에 비하면 새로움이 덜하다. 그에 비해 권태의 작가 이상은 독특성 면에서 현대 한국 수필 사상 피천득과 함께 가장 두드러진 성취를 보였다. 이것은 저 평가예요. 이 도천명, 한흑부, 이효석, 이병기, 윤호영 등이 훌륭한 수필가긴 하지만 피천득처럼 와 이거 새로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권태는 정말로 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새로움이 있죠. 수필가로서의 피천득과 이상의 독특성을 창하여 새로운 유를 성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이상도 가능할지 모른다. 시대를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 수필을 고찰해 보면은 거대 수필 중에 매우 훌륭한 수필들이 적잖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이 규모의 수필들과 규중치루 쟁론기 이것도 수필로 볼 수 있죠. 등이 그러하고 중국의 경우라면 불어는 어부사, 이백의 춘야연 도리원서 등이 그러하다. 나중에 이거는 다 감상할 겁니다. 명수필 중에 제가 세계 명수필에 들어가는 명수필들이에요. 이거를 봐야 동양의 전통 문장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작품 어부사와 춘야연 도리원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비천득 수준의 독특한 가를 이루려면 가장 탁월한 고전 수필에 통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전을 배워야 돼요. 앞에서 여러 고전 명작을 예로 들었지만 이들의 등장의 배경에는 논어, 장자를 비롯한 동양 고전이 있으며 사정은 서양의 탁월한 에세이들도 마찬가지다. 서양의 에세이도 서양 고전을 모르면 맛이 없죠. 서양이라면 그 에세이들의 배경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들, 그리고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명제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고전들을 공부함으로써 수필가는 자신만의 창적인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모방일 수가 없다. 처음에는 아류에서 시작하고 모방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창적인 경지에 이르기는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부터 모방을 해야 된다. 모방이 나쁜 건 아니다. 모방에 능숙해지면 다음 단계에서 저절로 자신만의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아류이지만 그 류 안에서 나만의 창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다.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박재삼 시인이다. 김정빈이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피천덕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피천덕하고 다른 김정빈의 류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만의 거가 있으니까 가로 데뷔가 된 거겠죠. 나중에 제가 쓴 수필을 감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여기 지금 짧은 글 2개가 있는데 지금 30분이 됐으니까 그건 다음에 보고 오늘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문학수필 잘 쓰는 법, 그 표현은 이제 개성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개성을 잘 표현하면 창이 된다는 것이고 창이 많을수록 좋은 작품이며
10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창이 있어야 하고, 그 창이 아주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만의 류가 생기고 가가 되는데,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아류로서 시작을 해서 모방을 하다가 점점 능숙해지면 자기만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는지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상일 수도 있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생각난 거 있으면 불말근님 말씀해 주세요.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이해 못하는 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 선생님 아까 저기 존재의 총계에 하나를 보태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셨어요? 총계라고 하셨어요? 예, 존재의 총계에 하나를 부가한다. 그거 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라는 거를. 예. 아, 그게 예술가의 예술을 하는 예. 매력이고 예술가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를 이 우주에다 보탠 거야. 비록 그것이 언어 세계에 국한되고 또는 실제로 부과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부과한 거지. 그런 창. 제가 옛날에 학생 때요. 왜들 그렇게 그렇고 그런 글을 그렇게 쓰려고들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뭐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1%의 새로움도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예. 예,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창도 그래요, 창도. 새로움성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의 새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50의 새로움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새 옷을 산다고 해도 완전히 지금까지는 긴 바지만 입다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바뀐 거지만 바지를 입기는 입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 지금 양복 바지를 입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도 있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도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작은 변화. 예를 들면 브러치를 안 했었는데 브러치를 하면 그것은 큰 변화인데 브러치를 하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어느 크기 이하로만 했는데 오늘은 큰 걸 하나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작은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창도 너무 제가 이론적으로 하면 막 벅차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모델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내면 좋은데 글을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내 글을 가지고 해보는데 제가 그러면 얼마나 창적인 요소가 있겠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말고 이 이론은 이론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나오는 거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한말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면 주눅을 들게 하는 나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저도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주눅들은 이걸 가지고 수필을 쓴 게 있으니까 주눅 안 드는 모델을 겸해서 한번 제 수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그렇고 불꽃님 무슨 하시는 말씀 없나요? 저는 이제 요 자료를 받고 바로 읽어봤거든요. 이 읽으면서 군더더기가 하나 없고 그 수필을 정말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명수필 쓰는 법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제가 수필 쓰는 법, 뭐 수필을 잘 쓰는 법 이런 거를 읽어봤는데도 그게 다 어렵기만 하고 잘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거는 읽으면서 정말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알기 쉬우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쓰시나. 그래서 우리만 공부하기는 정말 아까운 그런 교재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뭐 추가로 막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 텍스트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알게 되고 저는 예전부터도 글을 막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어요. 시도 막 잘 써보고 싶고 그래서 시도 배우러 가봤고 수필도 배우러 가봤고 했는데 수필하고 시는 잘 안 쓰여지더라고요. 그 욕심만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시인, 수필가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상평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교재를 혼자 다 읽으시면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음, 뭐, 읽는 거야 뭐 힘들 건 없죠. 우리 몇 명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혼자 읽으시겠어요? 원래 이제 꿀말그님 한 분 하면 혼자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나머지 두 분이 있는데 왜 안 들어오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내면 읽을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거를 해서 읽어서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가만히 놔둬도 유튜브 구독자들이 그것을 듣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인데, 이제 그 크리에이터한테는 그게 정보가 계속 뜨는데, 한 달이나 일주일 되면 10명, 20명씩 가만히 놔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늘어나요. 대부분 줄어들게 되거든요, 내버려두면.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년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들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스테디셀러적인.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을 제가 지금 수필 쓰는 법을 6번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차차 읽어가겠지만은 이 내용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년 뒤에도 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100년 뒤에도 글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때 가서 뭐 이론이 달라질 하등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경전을 강의할 때 자기가 안 해보고 하는 강사 얘기를 했는데 글쓰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점을 파악하는 게 덜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선천적인지는 몰라도 좀 요점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필 이런 지금 말한 이런 이론을 몰랐던 때 이렇게 지금 이론을 몰랐던 때 제가 수필가로 데뷔하던 25살 때 첫 번째 추천을 받았고 28살 때인가 완료 추천을 받았는데 예, 그때도 이렇게 정리는 안 됐지만 거의 이와 비슷한 요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도 막 문학 교수들하고 제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막 논쟁을 하고 그랬던 청년 시절인데 하여튼 그때 썼던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음, 그 미숙했던 이제 작품 그러면서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창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창은 아닌데 아주 사소한 창은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 쓰게 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한 것이 없었더라면 전혀 문학가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풀맑은 님이 당신 그 시부, 시아버지 이야기를 보내오셨지만은 그분은 5살 때 방연이 4차 수화하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5살 때요? 근데, 근데 그때 그 가장 감각이 순수하고 아니, 그런데 글쓸 수 말이 안 되는 게,
5살이 이제 우리 나이 5살인지 만 5살인지 몰라도 만 5살이라고 해도 그 나이에 방연이 4차 수화 그 구절이 통감 제1권에 있는데 제가 통감 제1권을 반쯤 배우다 말았는데 그 배울 때 저는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이로 치면 13살 정도 그렇게 되니까 무려 8년 먼저 저보다 배운 거예요, 한문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그런 구절을 이용해서 즉각 방연이 4차 수화를 빌려와가지고 방영기가 내 손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서 글자를 바꿔가지고 방연이 4차 수화 이렇게 할 정도라는 건 저는 제가 한 고등학교 나이가 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예요, 천재. 천재인데, 그때 마침 연기가 올라오고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재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저를 과대평가해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런데, 근데 그분은 그 뒤에 문학을 안 하셨죠. 예. 문학하고 관계. 문학도 안 했고, 글쓰기도 안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나름의 길이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어디서 그럼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한문을 배우면서 암기력이 좋아지고 한국어에 아주 한자 단어가 많으니까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움이 된 거 말고 한문은 외우면서 배우니까 그 리듬, 운율 이런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체득이 된 거예요, 문장. 예. 그냥 글이 아니라 리드미컬하게 글을 쓸 때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요, 하기요, 청초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요 이게 문장이거든요. 난이요, 하기요. 종달새는 조금만 먹고도 한창공을 솟아오르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천득 선생님도 그 한문이 기반이 되어 있는 아, 분이에요. 당연히 피 선생님의 그 훌륭한 점이 한문 기반이 있는데 한자를 쓰지는 않는데 그런 예. 문장이 체화되어 있어서 우리 순우리말을 쓰는데 한문에 그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순우리말로. 근데 윤호영은 그냥 아예 한문을 써보니까 읽기가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 영문학을 했으니까 음. 그게 동양과 서양이 딱 만나서 수필이 된다고 하는 그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음. 동양은 문은 기본 깔려 있는데 서양의 에세이도 많이 읽어갖고 특히 찰스 댐 이거 딱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동양은 문이 나름대로 익숙한 데다가 서양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피 선생님하고 그런 베이스 자체는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문장이 그 문장형으로 쓰는 게 저 첫 수필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장에 익숙해지는 체화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피천득 세대의 문장가들에게는 그런 게 있지만은 지금 그 이후 저 세대 이하에서 그런 문장형의 수필을 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글로만 쓰지 문장의 맛을 내면서 한문 고전에 익숙한 문에 익숙한 사람만이 맛을 느낄 수 있고 쓰는 사람을 못 봤고 소설가에서는 유일하게 이문열 선생이 그런 글을 써요. 이문열은 문장가다라고 하는 느낌을 줘요. 특히 그 젊은 시절을 쓴 삼부작 있잖아요. 젊은 날의 초상인가? 그다음에 그의 겨울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의 겨울 같은데 창수정을 넘어가면서 그 눈 덮인 설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그런 부분 같은 걸 보면 거의 그건 동양 전통의 문장가가 쓰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문 고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아, 이문열 씨가요? 예, 그러니까 삼국지도 번역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한문 고전에 능숙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그 양반 말고 많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문장을 쓰느냐. 지금 한문, 한시로 유명한 그 정민 교수님인가? 그런 예. 말들, 현재 문장 자체는 잘 쓰지만은 이른바 문장으로 쓰지는 않아요. 할인이 뭐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글하고 문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장의 그 뉘앙스가 조금 선생님 예, 지금 문장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거 예, 그거 예, 그거 이제 나중에 한문 고전 제가 특히 아까 예로 든 이백의 그 춘야연 도리원서 그걸 감상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린 유튜브에 춘야연 도리원서에 대해서 장구하게 또 설명한 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디 포함시켜서 아이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고전이기 때문에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피천드고 5월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인연 같은 건 수필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고전을 배워야 되고 고전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춘야연 도리원서나 여부서 같은 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가 유튜브가 있다고 하셨나요? 왜 춘향 춘야연 도리원서에 대한 것이 근데 독립해서 있는지 제가 네네 제가 독립해서 있는 찾아보고 건지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제가 서예를 하면서 그 한문의 물리가 한문에 이거 쓰는 서예가가 많아요. 그죠? 너무 이거 답답해요. 쓰는 네, 사람 많죠? 네네 춘향연 도리원서 쓰는 사람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서예를 한다면서 그 한문의 그 물리를 몰라가지고 쓰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 이 춘향연 도리원서 쓴 사람이 많고요. 왕이지도 썼어요, 왕이지도. 왕이지가 썼고, 그 다음에, 그, 아니 저는 지금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 뭐, 그 말은 네, 알겠고요. 그런데 첫 구절부터 그냥 기절초풍이에요.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저도 이거를 필첩으로 이렇게 글씨 잘 쓰는 분이 필첩으로 이걸 써줬어요. 그걸 보고 모사를 하면서 북글씨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부는 지압이 부자지만 무릇 이거예요. 무릇 천지자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사람 자체지만 것이란 뜻이거든요. 만물지 영려요.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이요. 광음자는 빛과 그늘, 광음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오늘날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옛날은 광음이라고 했거든요. 광음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지 과객이라 백대를 지나가는 손님이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아까 단테가 전 우주를 들여다가 그냥 무대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태백이라는 이 인간은 역시 전 우주를 갖다 시간과 공간을 그냥 첫 구절에 갖고 그냥 들이닥대면서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글을 통해서라도 좀 한문의 물리를 좀 띄워볼까 하는 예, 요거를, 그러면 한번 물리를 틀려면요. 이 춘하연 도리원서 원문을 다 네, 외우세요, 한문으로. 네, 한문으로 다 외우라고. 네, 네, 네. 이게 한 2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쉬워요. 금방 나는 외웠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외워갖고 계속 외면서 반복하면서 특히 봄철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음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맛도 알게 되고 문장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문 문장의 맛을. 요것이 익숙해지면요. 글 쓰는 저도 거 그렇게 엄청 도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걸 가지고 이제 서예를 하세요. 아, 예.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정말, 이건 근데 봄철에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봄꽃 동산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봄에 해야 맛이 나요. 지금 이 계절에 하면 잘 맛이 안 나.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의가 있는지 봐가지고 있으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장의 맛을 알면,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요, 소재가 딱 있으면요, 그 소재를 갖고 뭐 구상을 하고 쓴 것이 아니고요, 그 문장이 익숙해지면요, 문장 자체가 나를 싣고 가버려요. 문장의 실력, 문장의 힘이, 그 다음 글을 지가 써.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문장이 나를 배에다 태우고 가버려요. 음, 저는 그렇게 글을 많이 썼어요. 수필을 그렇게 썼지, 막 낑낑거리고 쓴 게 아니고,
착 아이디어만 딱 있고, 아, 이거 써야 되겠네 하는 아이디어만 딱 있어서 첫 구절을 딱 쓰면 그 다음에는 문장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글을 읽어보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데뷔 시절에 저도 미숙했던 시절에 썼던 글들을 갖다 놓고 읽어가면서 뭐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천이라도 받았다는 거는 뭔가가 좀 괜찮은 데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그걸 제가 직접 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